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까칠한 미식가 코너를 맡고 있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KBS 파업을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를 새 노조에 보냈어요. 큰 화제가 됐는데 저도 봤습니다. 정우성 씨 정말 멋있습니다. 잘생긴 것도 잘생겼지만은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있어요. 우리 사회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폴리테이너라는 말을 붙여서 마치 그것을 하면 안 되는 듯이 주홍 글씨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폴리테이너라는 말을 붙이는데 저 연예인 아닙니다. 일단 연예인 아니고요. 저는 원래 글쟁이고요. 그냥 연예 프로그램에 그냥 어쩌다가 불려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 글쟁이입니다. 하여간 연예인들 부럽습니다. 너무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 다 연예인이라 하죠. 저는 재능이 없어요. 하여간 저는 폴리테이너라는 말이 붙이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예인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인가요? 없어요. 민주공화정의 시민은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연예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특근의 첫 번째 순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빅매치 준비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2부, 3부에 걸쳐서 방송된 차기 경기지사 유력 주자들이죠. 이 두 분의 생방송 대담. 먼저 2부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펜딩 챔피언 남경필. 디펜딩 챔피언. 현직 훨씬 작은 성남시의 시장 이재명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오늘 이건 잠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후보로 각자 결정이 안 되셨기 때문에 예, 잠정 타이틀 매치. 예. 경기도지사 디펜딩 챔피언 한쪽에 도전자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2부, 3부 이어서 생방송으로 게다가 TBS 페이스북, 네.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신 분들은 보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또 이 두 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오늘 규칙은 말이죠. 예, 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답하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하고 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딴 데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일종의 개싸움 시키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싸움. 예. UFC. 여기 다 철망에 쳐져 있어요. 네. 네. 도망갈 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두 분이 제가 CBS에서 전화로 하시는 건 한번 들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화 연결이다 보니 그랬겠지만 한 번 하고 한 번 발언 기회 주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CBS에서는 정책만 가지고 두 분이 점잖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공통에게 드리는 건데 누구든 먼저 답하셔도 됩니다. 이 하셔야 되고 남 하셔도 되고. 네. 닷은 누구 겁니까? 개꺼. 지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했고요. 답변은 명료하게 이해했고요. 지사님? 뭐 누구 건지 별 상관이 있겠어요? 크죠. 상관은. 밝혀지겠죠.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네. 쥐구멍이 언젠가는 볕이 들겠죠. 자, 개꺼와 누구 건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밝혀지겠죠. 네. 누구 걸로 밝혀질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개꺼라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근데 이제
정책 이야기는 저는 3부로 밀어놓고 오히려 두 분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 사안, 이 국내 정치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쩌면 크리스마스 때 통합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통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사실은 당사자 정당에 계시니까 더더욱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고, 시장님은 이제 그 통합의 남의 일이지만 내일 같은. 왜냐하면 좋은 표현이. 왜냐하면 합쳐가지고 더 센 후보가 나오면 예, 본인이 되니까요. 요 통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여기서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도 곁들여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는 야당 의원 지사로서 상당한 고충을 겪으면서도 할 말은 다 했다. 여당 내 야당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결국은 지방선거 전에 야권을 통합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할지 그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정과 같은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여야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후 국민의당과의 연대일 것이냐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일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지 야권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보수 재편의 큰 움직임 속에 그렇죠. 그래서 뭘 먼저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방향으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지금 저돌적으로 잘하고 통합을 있다. 요구하고 계신데요. 일단 집안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어쨌든 통합 드라이브는 잘 걸고 있고 대단한 의지로 제대로 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생존과 관련된 전략이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정계 개편 또는 뭐 예를 들면 야권 내 연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수는 이익 중심에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 진보는 가치 중심에 사고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가치 때문에 분열하는 이 진보조차도 선거 때가 되면 소위 단일화, 연대,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익이라면 정말 목숨도 바치는 그런 보수 진영, 가짜 보수들이죠. 목숨 사실은. 빼고 바치지 않습니까? 뭐 목숨만 빼고. 하여튼 그런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좀 가짜 보수들 입장에서는 이익 때문에 분열 상태를 방치할 리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간다. 되긴 될 것이다. 최강의 형태는 아마 통합일 테고요. 안 되더라도 연대는 할 거고 정말로 안 되더라도 후보 단일화 정도는 해 나갈 거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시자면 또? 뭐 그분이 원래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따로 평가.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경기도지사로 나올 건 아니니까 크게 관심 없으시군요. 네, 관심도 관심이지만 아니 뭐 워낙 많이 옮겨 다니시니까 뭐 이번에는 뭐 자연스러운 그 흐름의 일부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중도 진보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 상에 있다가 정당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보수 대통합의 흐름을 그런 재편의 한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포지션을 옮긴 게 아닌가. 원래 뭐 극중도 하시다가 새 정치 하시다가 극중하시다가 이제 다시 보수 통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도지사에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관심이 크게 두 분 다 크게 관심 없으신 것으로 후보를 단일화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만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굉장히 얄팍합니다 두 분 다. 우리 가장 험악한 상태로 상승하는 거죠. 대단히 얄팍합니다. 그 얄팍하다는 얘기를 사실대로 하면 어떡해요.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봤지만 두 분이 얄팍하긴 합니다. 설마 김효준 공장장보다 얄팍하려고? 저는 체중이라도 많이 나가죠. 네, 자, 벌써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자 2부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 이걸로 많이 싸우셨죠. 네. 버스 준 공영제 이걸로도 언론에서 몇 번 부딪히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또 한 번 제가 두 분의 그 얘기도 있죠. 뭐 적폐청산이나 그렇죠. 두 분의 파이팅을 볼 사례 주제는 적폐청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예. 이재명 잘한다 또 있고 꾸질꾸질 이재명도 있고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남경필 잘한다도 있고요. 예. 우리 갱필이도 있고. 예. 아 우리 갱필이. 예. 또 가족들 많이 동원하셨네. 자, 페이스북, 유튜브 검색하시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2라운드 진행하니까 대기해 주십시오. 네. 남경필, 이재명, 지사, 시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생방송 스튜디오 출연 대담.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어서 가능했었는데 이게 워낙 화제가 됐나 봐요. 뉴스공장 작가진이 이 두 분의 그 대담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 일정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때 그 작가가 이 방송을 예정된 상태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그 자화자찬 할 만합니다.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듣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빅매치 이어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파이팅 넘치는 빅매치 2부에 이어서 3부 12월 19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네. 여기는 상암동 특설리입니다.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빅매치. 청코너 디펜딩 챔피언 남경필 지사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홈코너 도전자 랭킹 1위. 네. 우리 링 밑에 있어요, 또. 자, 이재명 시장 나오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 여론조사 랭킹으로는 도전자가 더 높습니다. 이 사태. 예. 그래도 챔피언은 접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적 챔피언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 있고 저는 또 뭐 대선에 경선도 또 참여하고 해서 그 여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긴 쉽지 않겠죠. 네. 네. 두 분의 엄선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2부 진행해보고 결론 내린 건데 규칙을 약간 추가하겠습니다. 삿대질 가능하고요. 멱살잡이까지는. 삿대질 가능하고 앞에 있는 종이 던지는 것도. 네. 자, 3부에서는 예, 우선 다른 얘기 전에 정책 얘기 두 가지 정도 두 분이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부딪혔던 정책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또 정책 사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청년 정책 때문에 두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셨는데 지사님이 내놓은 청년 정책으로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두 분이 부딪혔어요. 우선 지사님의 청년 정책을 직접 지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시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일단 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퓰리즘으로 이 시장님이 공격하실 줄은 잘 몰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힘든 청년들과 힘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자산 형성과 수익을 보장하자. 최대 1억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지금 일자리가 비어 있어서 걱정인데 아주 좋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자 복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기업 지원 정책도 필요하죠.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사께서 하시고 계신 그 복지 포인트 1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라든지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목돈 만들도록 지원하는 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1억만 들어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죠. 행정학과에 나오는 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절해야 돼요.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세 번째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적정 비율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복지정책을 70% 할 거냐 전부 할 거냐 이런 논쟁을 하지. 예를 들면 경기도 청년이 300만 명 가까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내년에 10,000명만 뽑아서 이 10,000명이면은 0.3% 정도 되거든요. 무엇의 0.3%입니까? 대상자 이 청년. 이제 저게 이제 저는 잘못했다는 잠깐만 거죠. 제가 말씀 마저 좀 드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룰이 없던데. 아니 그렇죠. 첫 번째 매트까지는 188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닌 사람 중에서 얼마 이하 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여하튼 잠재적으로 가능한 건 200만에 가깝죠. 청년. 그럼 청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0,000명을 하면 이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아요.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1인당 3,600만 원인데 최대치. 너무 많죠. 그걸 1억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10년인 건 알고 계시죠. 물론 10년 동안. 세 번째는 뭐냐면 내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한 번을 하는데 도민들이 3,600억을 10년 동안 부담해야 됩니다. 그 10,000명을 위해서. 저는 조금 이건 과하시고 정치 공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이제 논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저는 다른 청년 정책 좋다. 그 중에서도 마이스 뭐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 이런 것 마이스 통장 좋다. 근데 1억 만들어주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게 지나치다는 게. 잠깐만요. 좀 말씀 좀 드리게. 아주 좋아요. 예. 아니, 10년에. 아니, 짬뽕에 팔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왜 짜장면 맛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중국집 너 싫어하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는요. 연금 얘기를 하자니까요. 아주 다양한 음식을 하는. 그러니까 음식점이에요. 앞으로 두세 번을 더 하시겠다는데 10,000명을 한 번 뽑으면 10년 동안 3,6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 하면요. 1년에 360억이죠. 아니 1년 여하튼 간에. 여하튼 간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한 번 10,000명을 뽑는 1년의 정책으로 여하튼 돈은 10년 동안 3,60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또 두 번, 세 번을 더 하면 이거 합치면요. 1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약 1,000억 정도 들죠. 그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자산 형성을 해주는 그것도 10년 동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왜 본인들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들한테 자산 형성 10년 일하는데 1억도 못 해주는 우리 선배들 기성세대들이 이런 거 좀 부담해주고 책임져 줘야죠. 시장님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조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중단하면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10년 전에 뽑아놓은 지사님의 청년 2, 3만 명 때문에 1조 원의 부담을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 청년들은 죄 지었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득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중소기업이 지금 경기도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 최저임금 올라가면 더 일자리가 더 많이 비어요. 좀 단편만 보지 마시고요.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의 영향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복지 정책이 아니라요. 큰 그림의 저출산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자산 형성을 해줘야 결혼과 출산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우리 희망을 주자. 이런 것을 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만 세상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정책이 제가 100%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단 한 번 10,000명 뽑아서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막 서둘러 가지고 10,000명 뽑아서 10년 동안 3,600억의 부담을 도민들한테 꼭 지워야 되겠느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사는 결국 정책 철학적으로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가치 싸움인 것 같고요. 예. 일자리 문제죠. 예.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보는 제공된 것 같고, 자, 한 가지만 더 또 정책 얘기를 하자면 정책도 중요하니까요. 버스 준공영제. 예. 요건 시장님이 먼저 제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준공영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버스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지하철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하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세금으로라도 그걸 지원해서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하는 거 전 동의해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준공영제 내용이 문제죠. 학교로 가야 되지만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자꾸 때리면 학교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야죠. 예를 들면 시민 세금들이 예를 들면 시내버스까지 할 경우에 지금 6천억이 들 수 있다고 지금 경기도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과소 숫자라고 보지만 6천억이라고 치더라도 이 6천억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이 공적 부담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버스 업체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책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임 장치도 없이 광역버스부터 시작해서 버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면 재정 지원 내용이 그거예요. 적자 다 보존해 주고 일정한 수익까지 보장해 주는 건데 면허는 기간이 없습니다. 자손만대 영원 무궁토록 흑자라는 기업 만드는 거거든요. 영생 흑자 기업. 영세가. 아니 만약 이렇게 하면 버스 회사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왜 시민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익 보도록 해줘야 되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스 회사들은요 방만 경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녀들도 임원 만들어 가지고 월급도 한 2, 3억씩 주고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 장치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장치도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버스 노선 면허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인데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 버스 면허 가지고 돈 대주니까 너는 5년 운영해 또는 10년 운영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 아니면 입찰이라도 하자. 너 얼마 낼래? 우리가 얼마 부담하면 돼. 라는 이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면허를 환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책이 없어요. 자, 그냥 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완 장치를 하지 않는 엉터리 준공영제 말고 제대로 된 준공영제 하자라는 겁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버스에서 공적 책임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어라. 네. 이건데요. 근데 저 말씀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이거 3년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일부 선생님이 때린다. 저 말씀은 선생님이 때리니까 일부 선생님이 학교를 없애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때 단다니까 선생을 바꾸면 된다니까. 선생의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죠. 이 내용이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경기도 전체에서 약 5천억, 6천억 편찬이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매일 약 250만 명의 경기도민들이 버스, 지하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 안전 문제 세월호 참사 겪어보시고 지난번 졸음운전 겪어보셨는데 이 안전 문제를 그냥 방치하자.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250만 도민을 위해서 실시합시다. 아니 자꾸만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말자고 경영, 방만 경영. 불투명 경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가지고 월급 누구 많이 주고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님 말씀은 저희가 잘 반영할게요. 반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시민들 안전의 문제입니다. 아니 6개월 있다 하면 안 돼요? 더 보완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뭔 준비가 돼요? 저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게 엉터리라니까요. 그게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자,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도당과 민주당도 그렇고 자, 한 번씩만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한 번씩만 하세요. 민주당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요. 준공영제 하자고 해요. 그런데 준공영제 내용이 엉망이다 보니 지금 24개 시군 중에서 해당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준공영제 하자는 건지 준공영제 이름으로 방만 경영하게 하고 노선 예를 들면 이익 영구적으로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적 책임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 전환한다든지 사회적 통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보완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거 하고 해도 되거든요. 내 선거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 보면 부당 운송 사업자 준공영제 제외 계속 3회 이상 잘못했을 경우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을 그 업체를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월급 많이 주는 게 부당이 아니잖아요. 시장님. 이 공영제를 하시자고 했어요. 이 김어준의 장기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장기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그 장기적이 20년이니까 30년이니까 하시려면 5년 10년 해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라도 하신다면 이거 예산이 2조 이상 듭니다. 이거야말로 하지 말자란 얘기죠. 지금 준공영제 하자니까요. 제대로.
중고경제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요. 아니 이런 엉터리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다 예산 낭비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데. 아니 버스 회사 무슨 봉 잡힐 일이 있습니까? 봉 잡히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아니 재정을 무한대로 투입하고 버스 회사 책임도 안 지고 자손 만대 영원히 이익 내는 회사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나쁜 짓이지요. 25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약 1년에 경기도 전체, 경기도는 2,500억, 전체 하면 5,000억 정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쓸 여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얘기 잠깐 할게. 경기도의 버스 기사, 버스 노동자가 2만 명이에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4만 명을 만들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왜 버스 회사에 줍니까? 돈 나눠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똑같은 예산을 쓴다면 왜 버스 회사를 주냐.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서 사고가 나면 버스 근로자한테 처우 개선비를 주라. 자, 두 똑같은 분이 돈으로. 요 사안은 충분히 쟁점이 전달된 것 같아요. 예. 쟁점이 전달이 안 됐다면 그거는 저 책임은 아닙니다. 오늘은 1차전일 뿐이니까요. 네.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빅매치로 왜냐면 지금 광역 지도단체 중에 두 분처럼 이렇게 일찍부터 구도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한 6개월간 6번 정도는. 좋습니다. 네, 이분들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이 안 닿잖아요. 딱 붙여가지고. 네네네. 예. 여차하면. 예, 꿀밤이라도 날릴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특설링을. 좋았습니다. 그때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맛배기니까요. 1차전. 자. 한 가지 더 주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네. 적폐청산 이거 이제 그만하고 미래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아직 반도 안 왔다. 뭐 이런 적폐청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두 분이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적폐청산하는 절차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다스 소유주가 누구 거냐 이런 거 뭐 밝히자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만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추미애 당대표가 나서서 말씀하시고 어제는 안민석 의원이 어제 뉴스에 나가서 자 MB 아마 구정 전에는 포토란에 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 공세와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는 거니까요. 그냥 수사기관이 잘 하도록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소수 기득권 권력자들이 부패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평등이 생기고 그 격차 때문에 그 사회가 예를 들면 혼란이 빠지고 예를 들면 다수가 기회를 잃어서 좌절하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적폐청산 지금 하고 있는 죄 지은 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거 그냥 원래 일상적인 국가의 의무예요. 그걸 왜 시한을 정합니까? 그리고 특히 그 죄를 지은 자들이 한때 권력을 가졌던 정치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특례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왜 옆에서 처벌하라고 말을 했냐. 누가 말을 했냐. 왜 문제 삼습니까? 그건 죄를 지은 거 처벌하는 거는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 얘기를 왜 당대표가 하면 안 됩니까? 죄 지은 사람 처벌하라고? 해야죠. 저는 어제 남지사님이 정치인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물 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잘 타신 거예요, 방금. 이 말씀 하시는데 이 정치보복의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니 국가 경영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하니까 정부가 없는 죄 만들었어요. 있는 죄 찾아서 처벌하는 거는 의무라니까. 의무가 없는 죄라고 그랬나요? 아니 있는 죄 찾아서 처벌하는 거는 구속을 해라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지시하면 어때요? 죄진 사람 처벌하는 거. 안 되지.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잘못한 거를 혼내야 된다. 잘하면 칭찬해야 된다는 그냥 상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네가 말했냐. 왜 그런 식으로 말했냐. 왜 지금 하냐. 왜 이렇게 세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적폐를 옹호하려는 적폐 세력들의 행태다. 다물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왜 다물어요? 잘못된 거 처벌해라. MB 구속해라. 저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왜 잘못됐어요? 하지 마세요. 지사님 전화해도 되죠? 하셔도 돼요. 언론인 다 하면 안 되지. 언론인은 해야죠. 언론인은 다 하면 안 되지. 그런 논리면.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권력을 잡으셨어요. 제가 이거 충고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자성이 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재명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다고 지적을 하셔야 이 정부가 망하지 않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사소한 마찰하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순실이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건 다른 거죠.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그 권력을 굉장히 정의롭게 만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장님처럼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잘했다. 당장은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박수 칠 수 모르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그리 비평할 게 많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외교 문제 같은 거는 정말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허약해요. 그 전에 몰라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위 자주적 균형 외교는 커녕 그냥 널뛰기 편향 외교하다 이 모양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외교 잘못됐고 예를 들면 국정 운영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한 얘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지금처럼 하지 않으셨다고요. 얼마나 박근혜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면서요. 그거는 선거 때 했던 얘기인데 그때 좀 쑥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실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는요. MB를 정점으로 한 부정한 권력의 불법 행위들입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한 발도 못 나가요. 청산하자니까요. 누가 하지 말재요. 아니 청산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방해하고 발목 잡고 그러니까. 자꾸만 물타기라고 보지 마시고요. 아니, 홍 대표가 물타기하고 그러면 홍 대표로 야단을 쳐야지. 자 여기서 잠깐만 홍준표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평가만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십시오. 자, 요 사안은 두 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드문 사안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간단하게. 아니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서 그냥 말씀으로는 참 이게 딱 잘라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그 친박 청사는 정말 무섭게 하네요. 예. 그 총평의 핵심이 그겁니다. 친박 청산 잘 하고 계신데요. 예. 말씀은 좀 가려서 품위 있게. 그리고 뭐 여당도 대통령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날카롭게 비판하시면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법조계의 뭐 어떻게 보면 선배 진영이기도 하고 해서 전에 한때는 보니까 자기 선이 굵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방향은 다르지만 뭐 성향 자체는 그래도 네. 선 굵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특히 일본 가가지고 말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 흉 보는 거 남의 나라 가가지고 또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그 낮은 의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나 진짜, 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진짜 자기 이익 때문에 집안 망신시키고 그냥 온 동네에다가 정말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대통령 특사도 가셔서 그 의자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참 일본이 그런 짓을 잘해요. 저는 이게 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자질을 못 갖고 있다. 저는 좀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서 그래요. 진짜.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하시는 분한테 그건 내심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이죠. 저도 국민이라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뭐 저는 국내에서 무슨 주장해도 상관없는데 입장이 다르니 그럴 수 있죠.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건 정말 아닌가. 근데 그런 시각을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날카로우신데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도 좀 잣들 들이대세요. 그리고 쓴소리를 하시면 그게 바로 정권에 대한 도움입니다. 진짜 잘못하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있을 때. 근데요, 지금 외교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외교 방향은 상당히 정권이 너무 망쳐놨어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시죠. 제가 그래서 외교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인데 그 빠져나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거를 산불 같은 거는 그거를 정말 그 빠뜨려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마추어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한국 외교의 참사입니다. 저는 산불 정책은요. 프로의 자, 마이크 끕니다. 이제. 잘한 거예요. 그래 해야지. MB 편입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생방송 스튜디오 출연. 정말 재밌습니다. 거의 난타전이에요. 심판 말도 안 듣고요. 4816번님 드라마보다 더 꿀잼 역시 뉴스공장이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방송의 재미는 사실 출연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뭔 이야기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사실 그게 제일 재미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드라마보다 더 꿀잼이었을 겁니다. 8955번님께서는 내부자 둘 2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김영래님께서도 내부자 둘 코너의 닉네임이었죠. 톰과 제리 코너. 남경필, 이재명으로 바꿔서 고정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두 분이 작가들 이야기로는 그 남지사와 이 시장 측에서 고정 출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할지 다음 시간 언제가 될지 아마 작가들이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 마지막 순서는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의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2월 21일 목요일 4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열을 가라앉으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막 불타셔가지고. 지금 제가 목격을 했는데 네. 우리 공장장님께서도 물을 2잔을 준비를 해가지고 2잔 다 드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엄청나게 같이 열도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박지원 대표 저렇게 열받은 거 처음. 그럴 겁니다. 아니면 박지원 대표가 여러 가지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비겁한 거예요. 다시 들어오실라. 네. 전투를 만땅으로 나가시는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가요 오늘 도시계획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가 많지 않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아실 거 우리 공장장도 아실 수 있는 그린벨트라는 걸 들고 왔는데요. 그린벨트 하면 저는 자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떠올라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미리 사놨다가 그거 한 점만 딱 풀었다가 그거를 상업지역으로 했다가 게다가 본인이 풀어요 그거를 본인이. 하여튼 공장장의 센스는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 겨울 방학을 지금 맞이하야 우리가 좀 정책에 대해서 공부 좀 하자고 도시에 대해서 조금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그린벨트 오늘 주제가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그린벨트 하는데 이 그린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약 100만 호를 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또 신혼 공공임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과거 개발 정책 때 시도된 건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택지 개발이라는 걸 안 썼거든요. 거의 지난 한 5년 동안 거의 안 썼습니다. 택지 개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수용한다는 건 정부가 산다는 겁니다. 네, 수용을 한다는 건데 그걸 다시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책 같은 건데 이게 느낌이. 글쎄 말이죠. 그런데 그게 조금 하여튼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디펜더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공격을 당하더라도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 하나를 디펜드를 하거나 어느 하나를 공격을 하거나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번에 조금 걱정이 된 건 뭐였냐 하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그린벨트를 푼다라고 하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단순히 환경 문제도 있지만 나아가서 그 개발 이익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발업자의 뒷거래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좀 걸까요?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우선 자체가. 이게
이제 개발 이익을 뒤에서 해먹으려고 하는 개발업자들과의 결탁을 통해 나온 그거는 아니고 발표는 아닐 거라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가령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가령 이제 뭐 어떤 시일보는 그럼 굉장히 이건 잘하는 일이다 하고 막 이런 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요. 예, 좋아하죠. 원래. 네. 그렇게 그런 거 해가지고 이건 잘하는 일이다. 유일하게 칭찬하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조선일보 현 정부를 유일하게 칭찬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비판 계속 보고 그랬는데 이게 특히 그러니까 내공 있는 비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벌써 이번에 이제 앞으로 40군데를 해제를 하는데 이번에도 뭐 발표된 건 한 9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아직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혹시 이 국토부에다가 문의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런 건 말이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얘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아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숨어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근데 숨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제가 숨어 있는 얘기를 오늘 다 하기보다 오늘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제가 그린벨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린벨트라는 걸 누가 만드는 건 아시죠? 모릅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70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도시 우리나라 국토에서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린벨트예요. 딱 하나는 아니고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도 잘했다. 그린벨트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래서 거의 성전처럼 여기 와서 그린벨트는 보호해야 된다. 물론 한쪽에 풀기도 했지만 이거를 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풀었죠. 여러 사람이 풀었지만 한 25년, 거의 30년 만에 푸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맞아요.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완전히 거의 너무 오래 묶여서 한 14개 도시의 주변에 있던 거를 절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건 나머지 대도시권에만 남겨놨는데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개발 지상주의자라고 비판받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묻고. 그리고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풀고. 그리고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풀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럼 여기에 무슨 역학이 있어서 그런가. 거기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공주택.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공공주택을 저기를 하는 취지에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를 하는. 근데 이런 게 그리고 실제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정부는 조금 덜 풀었고. 도시로 들어왔죠. 오히려. 박근혜 때는 거의 안 풀었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밌습니다. 이 역학. 거꾸로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제 안녕.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선수를 쓰다니. 오늘도 선수를 안녕. 아직도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하기도 전에 미리 안녕부터.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외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로 해제해 왔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방송 분량이 늘어나면서 그 이후 뒷이야기를 갖다가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김진애 박사의 도시 이야기 다음 주와 더 기대됩니다. 이어서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였습니다. 동지 팥죽 먹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팥죽 한 그릇들 하셨는지요? 이 팥죽을 먹는 이유가 그 팥은 붉은색이고 붉은색은 옛날에 귀신을 쫓는다 해서 액마기로 먹었다고 해요. 동지 날에는 팥죽을 먹는 것만 아니라 이 팥죽을 써서 대문간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고요. 대문 옆에 놓아두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랬죠. 동지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 동지도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는데 음력 동지
달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뭐 이게 따라서 이제 나누십니다. 근데 올해는 음력 11월 5일이고 애동지입니다. 애동지는 팥죽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팥떡을 먹는다고 해요. 팥떡? 팥죽 먹기도 힘든데 팥떡까지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팥죽. 그래서 동지면 팥죽은 먹어야 됩니다. 어제 못 드신 분들 팥죽, 따뜻한 팥죽 한번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식은 팥죽이 저는 더 맛있던 것 같아요.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8시 40분 막과 멋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